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3월이) 시작되었는데 꽃샘추위라고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의료계에도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쌤 박재영입니다. 히구라를 더 자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료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히포크라테스 3월 7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변, 사회적으로 이렇게까지 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적이 2000년 말고는 뭐 거의 없었죠? 네, 14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또 대목인데요. 네. 보건의료 분야 뉴스들이 모두 총파업 이슈에 묻히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굵직굵직한 일들도 있는데요. 이 총파업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묻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총파업 말고도 보건의료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앞부분에는 뭔가 다른 총파업 이외의 다른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좀 몇 가지 살펴보고요. 이슈 내망현에서는 총파업 얘기를 한참 동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이창준 과장님하고 지금 보건의료 정책과 직접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 벌어진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주간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엑기스만 뽑아서 전해드려야죠. 네, 청년의사신문에서 목소리가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김은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목소리 좋게 내려고 너무 평소대로 하십시오. 네. 자, 처음 들려줄 뉴스는 뭔가요? 먼저 뉴스를 들려주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제약사가 자사의 약을 쓰는 의사에게 현금을 주면? 의사들이 받죠. 그게 뭐죠? 영어로 리베이트. 네. 받으면 안 되죠. 양쪽 다 처벌받는다 해서 그렇죠. 쌍벌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사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약값의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건 어떨까요? 제약회사에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준다. 네. 뭐 그것도 리베이트의 일종이죠. 원래 리베이트라는 게 그 말 자체로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리베이트 또는 증여 뭐 이런 거겠죠. 그 뭐 커피숍에서 커피 먹을 때마다 쿠폰에 도장 찍어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 리베이트 그렇죠. 같은 거고. 네, 바로 오늘 첫 뉴스는 제약사의 환자 대상 금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수년 전부터 자사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약값의 일정 금액을 되돌려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제약사마다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형식은 다른데요. 지원 품목은 주로 고가 치료제인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로 약값의 30%에서 40% 정도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30%에서 40% 정도. 굉장히 애매하죠. 애매한 표현이네요. 엄청 많은 내용인데. 들어보니까 그거네요. 그 예전에 벌써 한 5, 6년 됐나요? 그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가지고 급여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노바티스였죠. 노바티스에서 환자들에게 약값의 일부를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사례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단순하게 이거를 순수한 환원으로 보면 좋겠지만 또 관점에 따라서는 의약품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불법 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약업계에서도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돼서
제공은 지금 현재 의료법에는 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의료인에게 뭔가가 제공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통상 뇌물이라든지 어떤 뭐 업무에 위배돼서 돈을 주는 것들이 직접 당사자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제3자한테 주는 경우에도 일반론적으로 처벌받는 규정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현행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를 위한 측면에서 뭐 의도는 좋다고 하더라도 이걸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법적으로도 확실히 문제가 없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 김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행 의료법만 놓고 보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사하게 돈을 이제 어떤 금품이나 어떤 대가로서 지급하는 그러한 다른 법리들을 보면은 꼭 이해 당사자한테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 간접적인 이해관계자한테 주는 경우까지, 특히 뇌물 같은 거 있잖아요. 공무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지정한 사람한테 줘라. 그것도 뇌물로 이제 처벌받거든요.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법에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제3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리베이트 쌍벌죄 의료법은 그런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입법적으로 또 그런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것까지 뭐 처벌하냐,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더 세면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환자들이 돈을 받는다는 거 측면에서 일정 정도 금액의 크기가 넘었으면 증여세라든지 뭐 이런 세법적인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아, 세금도, 그런데도 참 세금을 내야 될 수 있겠군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의사와 제약회사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죄와는 일단 무관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사법이 됐건 뭐 공정거래법이 됐건 뭐 아니면 일반적인 뇌물 수수에 관한 법률이 됐건 그런데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없지는 않다. 뭐 요렇게 요 정도. 현행 법령상으로는 네.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현행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정서법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그 정서법에 뭔가 문제가 정서법상으로도 언뜻 보면 비싼 약 너무 비싸서 환자한테 부담이 되니까 제약회사가 그 일부를 환자에게 되돌려 준다라고 하니까 그럼 약값을 내려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전문 의약품은 일반 환자들한테 광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이.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사리돈이니 뭐 잇몸에 좋은 약 뭐 이런 것들은 TV 광고가 나와서 환자들이 아는데 네. 전문 의약품은 광고 자체가 약사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환자들이 도대체 어떤 약을 자기가 먹는지도 모르고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우연히 그 약을 먹었다고 돈을 받는다? 그것도 웃긴 거죠, 사실은. 결국엔 그걸 채택해주는 의사한테 뭔가 관계가 거기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환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정서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까지 상황만 정리하면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될 거는 없다. 근데 잘 따져보면 약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제약업계에서도 뭔가 의견들이 좀 분분하다고 하던데 제약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방금 전에 그 김선옥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중증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신약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예 편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자칫 이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고요. 또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품 가격 자체를 내리는 게 옳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중증 질환 환자들한테 접근성을 높인다.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편법이다.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처방권 제한할 수 있는 소지는 왜 있는 거죠? 그 환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보다 예, 그 의사한테 이걸로 해달라. 그렇지, 환자가 그 요새, 사실을 알게 요새 환자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 오히려 가서 치료 방법이니 뭐 진료 방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리서치를 해갖고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막 강요하고 리서치까지는 안 하고 서치를 해가지고 서치를 하나요? 예. 그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리서치는 전문가들이 하는. 예, 예. 하여간 그런 수준으로 가서 거의 의사의 뭐 처방에 대한 어떤 재량권 자체를 확 좁혀주는 상황인데 이 제약회사 직원들이 환자들 단체들 가가지고 우리 이런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요새 환자들이 또 가서 또 하고 이러면 이거는 부당한 불공정한 또 고객 유인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공정거래법상. 그러니까요. 이게 뭐 모든 회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수의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워낙 이제 신약 비싼 약들이 많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 같은데 업계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환자들한테 30-40%나 되는 돈을 갖다 돌려주느니 차라리 가격 자체를 좀 내려야 되는데 왜 또 그건 어려운 뭐 구조적인 환경이 있나요? 그게 말이죠. 꽤 복잡한 내용인데 일단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예. 그래서 특정한 나라에만 가격을 유난히 낮게 책정하면 본사에서 되게 뭐라 그런대요. 그래서 쉽게 못 내리는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지금은 급여가 안 되는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약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와. 일부를 되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명목상으로라도 가격을 좀 높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거 말고도 또 뭐 여러 가지 그쪽에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새 박쌤 그 다국적 제약회사 임원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더니 좀 그쪽으로 경도되신 건 아니세요? 내가 지금 다국적 제약회사 뭘 편을 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아요. 아, 네. 그래요? 두루두루 다 만납니다. 네. 또 그런 또 내막적인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요즘 아침 출근길 풍경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살겠다. 회사 잘 다녀오셔라. 뭐 이런 가벼운 인사를 처음 본 사람이 막 합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네. 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 앞둔 지역 예비 후보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서 친한 척하는 분들이 네. 또 나타났군요. 네. 아니, 여기 지금, 이 김변도 그렇고, 다른 작가나 여러 사람 앉아있지만, 그 지하철역에서 인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표를 찍어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죠. 그죠? 네. 참 옛날 방식의 홍보인데. 생겨? 이런 분이 계셔서 거예요. 네. 요새 아주 그냥 뭐 전성시대예요. 의사들 전성시대. 보니까 뭐 TV만 틀면 노한규 회장님 나오고 또 TV만 틀면 안철수 의사 선생님 나오시고 또 뉴스에 보면 박경철 의사 선생님 나오시고. 맞아요. 네. 그러고 보니 보건의료계에도 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꽤 많고 그 중에 이제 의사들도 여러 명 있다던데 몇 명이나 지금 뛰고 있나요? 현재까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총 한 11명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표명했는데요. 이 중 의사는 6명이라고 합니다. 6명. 네. 네. 어떤 분들인가요? 먼저 시도지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의료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도전한 양원찬 박사하고요. 네. 부산시장에 도전한 고창건 씨가 있고요. 또 시군구청장에는 포항시 이재원 원장과 도봉구 유덕기 원장, 그리고 광주 동구 오형근 원장 등이 의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네. 박영숙 전 분당구청장은 이번에는 성남시장으로 도전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한번 지켜보죠. 네. 이 의료계가. 중에서 제가 볼 때 눈에 띄는 분은 그 도봉구에서 구청장에 도전하는 유덕기 원장님. 이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미용사 시험을 합격해서 어렵게 미용사 자격증에 도전해서 떨어지고 하다가 결국 성공해서 의사인데 의료봉사라는 게 아니라 미용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예전에 인터뷰도 했었고. 이 유덕기 원장. 그분이에요. 이분이 도봉구예요. 이분이 이제 눈에 띄네요. 이제 이번에는
이게 이 어르신들 머리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멋진 일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신 것 같고요. 박영숙 전 분당구청장은 이미 뭐 분당구청장이 될 때도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이번에는 성남시장에 도전하고 있고. 근데 뭐 여기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의사들은 6명이지만 아까 김비연 잠깐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도 지금 의사 출신이고 그 옆에서 같이 뛰고 있었던 최근에 기사 났죠. 박경철 원장도 거의 매일 만났다. 뭐 대선 기간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누구죠? 그 광주에 있는 서정성 원장 네, 예. 또 영남 지역에 있는 그분은 또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런 분들 네. 다 지금 의사들 지금 전 정치계 네. 이 핫 이슈들을 의사들이 선점해서 갖고 가는 지금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면에도 의사들이 톱 기사로 나오고 네. 사회면에도 지금 톱 기사로 기사로 나오고 네. 가해 의사천하라고 하죠 지금. 네. 그게 참 기뻐해야 될 일은 아닌 거. 옛날 안중근 의사 그 의사하고는 다른 의사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욕 먹어 괜히. 안중근 의사하고 막 비교하고 이러면은 이거 감히 어디다 대고 니네가 지금 그런 얘기 하냐고 욕 먹고 그래요. 윤봉길 의사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네. 자, 김윤영 기자님 다른 얘기가 또 있죠? 네. 네, 잊을만 하면 터지고 보고 또 보게 되는 일본발 자궁 경부암 백신 부작용 논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이제 좀 네. 지겹죠. 네. 뭐 자꾸 네. 나오는데 맨날 흐지부지 되고 읽어보면 별 내용 없고. 근데 어쨌든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이슈가 되면 늘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번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들어가 있는 특수 알루미늄이 부작용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발표가 이제 국내에 전달되면서 파장이 일게 된 건데요. 문제가 된 알루미늄 성분은 뇌수막염 백신, 그리고 TDAP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 대부분의 백신 보강 항원제에 들어있는데요. 이미 WHO 산하 국제 백신 안전성 자문위원회와 미 FDA 산하기관에서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백신에 대해 위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제약사 관계자 한 분이 백신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부각됐다며 접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예방접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자궁 경부암 백신을 제조하는 다국적 기업이 또 하나 있나 보죠? 2개 있어요. 2개. 2개. 뭐 국내 기업은 없고요. 국내 기업은 없고요. 뭐 개발하고 있을지는 모르죠. 네. 근데 참 이 궁금하다 그럴까요? 좀 이상한 게 네. 현재 자궁 경부암 백신은 2종류가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다 사용되고 있는데 부작용 보고가 일본에서만 계속 나와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일본에서 자궁 경부암이 많이 나나 보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백신을 접종했는데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가 되니까 자궁 경부암 발생하고는 뭐 관계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본이 그러면 유난히 의약품 시판 이후에 부작용 조사를 세계에서 너무 최고로 많이 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선진국들은 다 열심히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제약회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일본이 유난을 떠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에는 안 났지만 일본의 제약회사가 조만간 그렇죠. 자궁 경부암 백신을 출시하는 거 아니냐. 그거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WHO에서는 심지어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 기사화가 되고 또 국민들이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자꾸 걱정을 하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식약처도 지금 특별히 금지하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모든 백신에 부작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으니까. 네. 모든 백신, 모든 약 뭐 다 부작용이 있는데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글쎄요, 약간 일본에 의해서 과장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뭐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근데 어쨌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괜찮다고 얘기하신다면서요? 네, 괜찮다고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을 이제 맞으라고 불안에 떨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네. 자궁경부암 백신 관련해서는 희구라 말고 나는 의사다에서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낙하산 인사가 부쩍 늘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모든 정권에서는 다 그렇지 않나요? 요번에 정기택 옛날에도 많았으니까 더 늘기 진흥원장님 임명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박쌤이 좀 뭐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잘 아는 분이죠. 네. 네. 뭐 논란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은 뭐 글쎄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그 전에 원장님이 고경화 원장님이었는데 임기가 안 끝났는데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물러났을 때도 위에서 비키라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안 공석이었는데 공모를 거쳐서 정기택 원장님이 신임 이제 원장이 됐습니다. 정기택이라는 분이 경희대학교 무슨 과죠? 그게 의료경영학과든가요? 네, 아마 거기에 거기 이제 전공 거기에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계셨고 의료계랑 보건의료계에 있는 뭐 여러 단체들이 이분이 이 하마평에 오른다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반대 성명서 내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 어떻게 된 거였어요? 네. 정기택 진흥원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입니다. 더욱이 정기택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 또 원격의료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모든 정부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터라 환영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의료계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진흥원장이 되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낙하산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전공을 보면 아시겠지만 의료경영학이라는 전공이 또 전공이기 때문에 의료계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의료병원 도입이라든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라든지 뭐 의료계를 너무 경영학적인 논리로 이해하려 든다는 시각도 뭐 의료인들에게는 곱게 보여질 리 없겠죠. 그 때문에 6개 보건의료 단체가 수차례 성명을 내면서 정기택 교수의 해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뭐 정 교수는 지난 3일 취임식을 갖고 보건산업 육성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고요. 김변도 잘 아는 분이죠. 네. 정기택 교수님. 패널 이런 데서 여러 번 때 많이 뵀죠. 네. 그 정기택 교수님은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하셨고 양력을 보니까 코넬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셨고요. 펜실베이니아 대학 그 유명한 유펜 와튼 스쿨 거기서 이제 경영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의료경영 쪽을 쭉 강의를 해오셨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김은영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 요게 의료계의 시각이라고 했는데 김변은 요 말에 동의하세요? 의료 영리화 정책에 앞장서 왔다? 이분이?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그 경영학을 공부하시고 의료 쪽을 또 같이 그 경희대에서 그 의료의 경영이라는 학문을 또 이제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 경영학 분야의 최초라고 1세대시죠. 네. 그 당연히 그 논리상 병원의 경영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는 또 경영은 또 주식회사 또 흔히 말하는 영리회사 형태의 경영 방식들이 접목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강의도 하시고 교육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학문적 측면에서 그런 쪽에 많이 연구를 하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해도 맞는 얘기인데 요즘 국면에서는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지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의료 영리화라는 개념 자체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 이게 의료계의 전반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의료 영리화 정책 반대를 요즘 현 집행부에서 의협 집행부에서 외치다 보니까 의료계 전체가 그렇게 바라보는 건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예전에는 또 시각이 그렇게 좀 다르기도 했잖아요. 한때는 네. 친의료계인 맞아요. 것으로 분류되는 그래서 분이셨는데 시민단체에서만 싫어하고 네. 의료계에서는 또 좋아했죠. 네, 예. 그렇기도 했는데 지금 현 시국에서만은 또 상황이 지금 아마 비춰지는 굉장히 것 같아요. 상처를 많이 입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취임한 네. 지 지금 일주일 만에 뭐 취임하기 음. 전부터 여기저기서 막 상처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앞으로 임기 3년이죠.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실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왕 뭐 저기 진흥원장 그 세 분이 공모하셨는데 그 중에서 네네. 되셨으니까 잘해서 3년 동안 우리 보건의료 발전에 많이 이바지 해주셨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상규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쉬하고 왔다가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의 세계 30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를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38개국 1095개사가 참여하는 키메스 2014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자, 의사이면서 의료 경영학자인 이상규 교수를 만나겠습니다. 15분 MBA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어제 지난 이제 회 때 마케팅 핵심 STP를 알아보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포피, 예, P가 내장, 예,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번 주에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피.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그냥 포피는 그냥 다 포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4P 그럼 좀 이상하니까. 그 포피라고 지금 F 발음을 안 하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자꾸 포피 하니까 자꾸 화장지가 생각이 나는. 아니 그건 뽀삐고 포피 하니까 자꾸 그 포경 수술할 때 이렇게 잘라서 없애는 그 부분이 자꾸 포피. 떠오르는데 어떡하지? 포피. 상당히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약간 저질이네요. 그런 게 또. 송 기자도 옆에 있는데. 포피 전략이라고. 살다. 알겠습니다. 연상 사전 찾아봐봐. 포피라고 쳐보면 그게 나올걸? 자, 하여튼 죄송합니다. 4P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가 4개인데 뭐 일단 뭐인지 먼저 한번 알려주시죠. 어느 건지. 그 얘기하기 전에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포지셔닝이 상당히 중요하고 포지셔닝이 궁극적인 마케팅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포지셔닝을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요?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조차도. 그러니까 뭐 흔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예를 드는 게 이제 자동차 얘기들을 좀 하는데 네. 사실 소나타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몇 년에 나온지 아십니까? 소나타 굉장히 오래됐죠. 요새 광고 보니까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인가 80년대 초죠. 80년대 네, 초예요. 원이 소나타 소위 말하는 원이 나온 게 80년대요. 초예요. 스텔라보다 바로 다음에 뒤에. 나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80년대 그런데 초구나.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소나타 1, 그다음에 뭐 소나타 2, 네. 그다음에 뭐 3까지 나왔다가 뭐 EF, NF, HF 뭐 해가지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소나타라는 차가. 네네. 근데 그 차들 가만히 보면 같은 차인가요? 다른 차죠. 완전히 다른 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소나타라고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차예요. 네. 그랜저도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깍두기 그랜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2, 3에서 여태까지 오는데 HG까지 오는데 완전히 다른 차죠. 그죠? 그렇죠. 그지만 그랜저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상표, 익숙한 상표?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걸 알려주라고 지금 부른 건데 자꾸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네. 소나타와 그랜저, 아반떼 같은 차들은 네. 완전히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의
차인지를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렇죠. 설명 안 해도 딱딱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한 2000cc급이고 내장은 어느 정도고 크기가 얼마나고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고급스러움이 있다라는 게 연봉이 사람들 머릿속에- 얼마면 뭘 사야 된다 이런 걸 딱딱 그래서 재밌는 게 본능적으로 아는 뭐냐면 거지. 네네. 가령 뭐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차들 뭐 중에 뭐 최근에 GM에서 말리부란 차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말리부 내가 이제 차를 샀어요, 제가. 네.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 전화해요. 그래서 야, 나 말리부 샀어. 그럼 말리부? 그거 뭔데? 아, 이게 있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한 2000cc급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냥 소나타급이야.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콘이구만, 아이콘. 알아들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차를 아반떼급이냐, 소나타급이냐, 그랜저급이냐로 판단을 합니다. 다른 회사 차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요새 이제 에쿠스급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말리부가 소나타급은 맞아요? 맞을걸요? 아닌가요?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리부는 성공을 못한 거야. 이렇게. 말리부란 차가 있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네. 현대에서 소나타라는 이름을 계속 고수한 이유는 사람들한테 확실한 포지셔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저기 폭스바겐이 골프라는 차를 계속 내고 그렇죠. 그 뭐 BMW는 그 뭐 5 시리즈라고 3, 5, 7 계속 해서 붙이는 나가는 게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같은 맥락이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포지셔닝이 확실한 브랜드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확 줄어요. 그렇겠네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설명 없습니다. 필요가 없네. 근데 가령 말리부나 다른 사람들한테 포지셔닝이 확실하게 안 된 차들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2000cc 뭐 맨마력에 뭐 내장이 어쩌고 이런 성능과 재원에 대한 설명을 한참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말리부가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면서 소나타급 차입니다. 그럴 수는 이렇게 없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소나타 네. 광고 보셨나요? 최근에? 그렇죠. 현대 소나타나 그랜저 광고 어떻게 하죠? 아무 설명 없어요. 그렇죠. 그냥 네. 절벽으로 싹 음악 틀고 갑니다. 그냥. 뭐 단풍 떨어지는데 수초에 서 있고 가고 뭐 뭐 음악 띵킹,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원래 소나타는 이렇게 타는 거다. 어. 뭐 이렇게. 그냥 소나타 끝나요. 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확 주는 겁니다. 옛날 모델보다 더 좋아졌을 거야. 뭐 이런 뭐 그런 느낌만 거죠. 주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갑자기 뭐 새로 선임되신 현대 사장님께서 그럴 리도 없겠지만 갑자기 야 이거 몇 년 동안 소나타라는 이름만 쓰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 개발한 다음에 가령 뭐 너나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너나 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뭐 2000cc에 뭐 재원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한참 하다가 옛날 소나타급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나는 지금 이상 교수가 소나타 다음에 얘를 뭘 들지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심포니, 오페라 뭐 이런 걸 떠올리고 있었는데 너나타, 야 좋네. 그게.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현대는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 이외의 이름 제네시스가 생겼네. 네. 그 사이에 있는 게. 예. 그대로 쭉 가겠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새로운 세그먼트, 그러니까 다 세그먼트들이잖아요. 아반떼도 네, 세그먼트고 네. 소나타 세그먼트인데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기 전에는 아마 그 이름을 고수하면서 계속 가야 계속 가야 될 것 되겠죠. 같네요. 뭐 기아 자동차에서 요새 이름을 그래서 357 시리즈로 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삼성 자동차에서도 뭐 SM3, 5, 7 이렇게 가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 이제 그런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해지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4P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4P 가나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포피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네. 예. 근데 뭐 보니까 이게 뭐 시간이 벌써 꽤 간 것 같아서 예. 포피는 뭐 그냥 아니야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뭐 현대자동차에서 나오셨어요? 계속 그 소나타만 자동차 얘기 설명하시고. 한참 하더니 갈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뭐 협찬 받으셨나 보네 현대에서. 그래서 뭐 네. 사실은 이 그 4P와 관련해서는 하나하나를 또 제가 이제 한 주씩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네. 전체적인 맥락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 타겟팅을 한 그 세그먼트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P의 전략들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뭐 볼보 그러면 어떤 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죠? 볼보라는 차는 뭐 튼튼한 차? 그렇죠. 네. 그래서 튼튼한 차, 안 예쁜 차. 뭐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프로덕트 상품인데 프로덕트가 네. 그다음에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네. 플레이스는 유통하는 그 경로를 말하는 거고 프로모션은 이제 홍보를 말하는 건데 일단 P가 4개가 나오긴 그쵸, 나왔어요, 예. 지금.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는 이 네 가지 P를 우리가 이제 4P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령 튼튼한 차라는 포지셔닝을 내가 얻고 싶다. 네. 라고 하면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최소한 튼튼해 보이게는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볼보는 어떻게 만들죠? 디자인을 각지게 만들죠. 각지게. 절대로 둥글둥글하게 안 만듭니다. 잘. 네. 그게 상품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죠? 네. 가령 내가 어디 명품 시장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물건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다. 네. 가격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일부러라도 비싸게 붙여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유통 경로 같은 것도 보시면 아주 고급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명품 이미지를 갖고 싶다 하면서 이마트에서 뭐 이렇게 세일하고 있으면은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마찬가지로 그 네 번째 P인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광고를 해야 되는데 네. 가령 내가 최고급 명품 이미지로 포지션을 하고 싶은데 광고에 벼룩시장에 광고한다든지 뭐 지하철 문까지에 광고하고 있으면 네. 그거는 바로 자기 포지셔닝을 자기가 말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가지 P의 전략들이 본인이 원하는 포지셔닝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잘 원활이 돼야 본인이 원하는 포지셔닝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개의 P가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다 네 개가 유기적으로 포지셔닝과 연결이 돼서 종합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런 포지셔닝이라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 전략들을 구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가령 화장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네. 뭐 아주 고급 화장품 뭐가 있나요? 아주 고급 화장품 가령 뭐 헤라 제일 비싼 그런 게 있어요. 헤라가 제일 비싼 거예요? 비싼 그레이드에 속할 거예요 아마. 시슬리 이런 거 비싼 거죠.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많이 쓰시니까 외제 화장품보단 수려한 이런 거 비싼 건가? 설화수 뭐 이런 설화수 거 좀 비싸더라. 그쵸. SK2 많이 비쌀 거예요. 아마. 그건 국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SK에서 만든 거예요? SK2는 일본산이야. 그래요? SK 제품인 줄 알았지 그거? 네, SK에서 만든 건 줄 알았어요. 뭐 오휘 뭐 해가지고 하여튼 고급 제품들이 있어요 화장품들. 네네. 샤넬이죠, 샤넬. 그래, 네. 그쵸. 화장품은 또 샤넬은 그게 몰라 핸드백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을걸? 그래서 화장품은? 그런 제품들을 보면 유통을 다 어디서 합니까? 백화점에서만 하죠. 그죠? 네네. 그리고 세일 안 하고 막 하여튼 홈쇼핑에서 잘 안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아주 이제 싼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교적 저렴한 브랜드들. 가령 저 동남아나 무슨 러시아에서 인기 많은 한국 그렇죠. 중저가 브랜드들 페이스샵이나 미샤나 뭐 이런 브랜드들 네네네. 보면 네. 백화점에서 안 팔죠. 그죠? 자기네 전문 매장 같은 데서 그렇죠. 팔든지 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물건 자체도 보면 고급 화장품들은 뭐 용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돈을 많이 써서 상품을 프로덕트를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네. 가격도 비싸게 붙이고 유통 구조도 그런 데서 하고 반면에 또 반대 세그멘트, 좀 그 로어 세그멘트에서 자기네들이 포지션을 하고 싶은 것들은 상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뭐 홍보 전략 같은 것들을 다 거기에 맞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포피 전략들을 잘 구사를 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세그멘트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포지셔닝이 되면 비효적 마케팅 활동이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4P 전략을 잘 못 써가지고 뭐 왕창 망했다거나 뭐 잘 써서 매우 성공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사례를 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혹시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넘어갔습니다만은 진로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었죠, 그죠? 네. 진로가 소주 두꺼비. 만드는, 네네. 두꺼비 만드는 회사고, 뭐, 그때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 회사가. 소주 시장의 뭐 7-80%를 그렇죠. 다 먹었었잖아요. 네.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역 소주 주면은 진로 소주 없냐고 물어보고, 뭐 맞아요, 프리미엄 맞아요. 주고 뭐 더 사오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 돈이 많으셔서 진로에서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 하면, 야, 우리 다른 사업에 좀 진출을 해보자. 네. 그래서 처음 진출하셨던 사업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서울의 강남의 그 남부터미널 쪽 양재동 옆에 네. 백화점을 만드셨습니다. 아, 그래요. 기억나시죠? 네. 그 백화점이 명품 백화점을 지향했어요. 참. 진로 백화점 붙여놓고 네. 명품 백화점을 지향해서 백화점을 만드셨습니다. 명품 거기 가서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어요. 네. 진로 소주 한 잔 먹고 취하면 가서 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백화점이 잘 안 돼가지고 백화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출하신 게 건설에 진출을 하셨어요. 진로 건설.
진로 건설에 그 건설 맡기고 싶으세요? 왠지 막 그 진로 한 잔씩 하고 지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이런 그게 이제 포지셔닝 개념이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진로라고 하면 딱 그 소주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 명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 포지셔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로라는 브랜드를 안 쓰고 다른 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백화점 사업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취했던 대표적인 게 요새는 이제 지펠이나 디오스나 이렇게 고급 가전들 있지 않습니까? LG나 삼성에서 나오는 게 네. 그게 우리나라 에서 만드는 거라는 걸 다 알지만 사람들이 네.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지펠, 디오스, 트롬, 뭐 특히 네, 네. 트롬 같은 거 네. 혹시 그때 광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예. 이게 삼성인지 LG인지 뭐 저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전혀 모르게 했죠. 딱 광고를. 보면 그냥 네. 외국 제품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삼성이나 LG보다 더 고급 브랜드 뭐 이런 느낌을 그렇죠. 이게 더 고급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그 고급 제품을 안 만든 건 아니었어요. 삼성이나 LG가. 네. 고급 비싼 거 있었어요. 그 가보면 삼성전자 가령 LG 세탁기 그러면 쫙 이렇게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그러니까 네네. 트럼급에 해당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었냐면 LS860X-36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럼 내가 아주 비싼 값으로 그걸 샀어요. 네.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LS 그래서 그래서 LS36 뭐 샀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뭐 산대. LG 세탁기 산대.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설명해봐야 나도 LG 세탁기 써 이러면 끝인 거죠. 그렇지 짜증 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브랜드를 새로 만듭니다. 네. 트롬. 그리고 뭐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여배우 광고하고 외국 제품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전화해서 트롬 샀어. 그럼 이제 정리가 딱 끝나는 거죠. 그렇게 트롬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가격도 그러면 비싸게 원래 받았던 수준보다 더 올렸겠네요. 그렇죠. 외장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 딱 들으니까 그게 이제 토요타와 렉서스 그렇죠. 바로 그 그겁니다. 이야기랑 예, 같은 예. 맥락이군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현대에서 에쿠스는 별도의 대리점에서 이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그건 희석이 돼 있지만 네, 그 토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렉서스 매장은 완전히 별도로 그렇죠. 다른 브랜드처럼 관리를 하는 거죠. 어느 나라 차인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썼죠. 처음에.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포지셔닝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말 좀 전혀 다른 얘기인데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은 자기가 무슨 과 전문인지를 모르게 하는 전략을 쓰면서 피부 관리와 비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전문의라고 하잖아요. 의학 박사 전문의. 그것도 나름대로 어쨌든 시장을 열심히 고민한 결과인데요. 마케팅을.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또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이게 포피 전략이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 건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뭐 하나씩 네, 하나씩 제가 이제 다음 네. 기회에 맛배기만 이렇게 뚝뚝뚝뚝. 그러면 이제 해주시고. 앞으로 4회에 걸쳐서 피 하나씩만 이제 까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중간에 양념으로 또 다른 게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자. 애청자들이 굉장히 기다리겠는데요. 네. 무슨 그 혹시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냥 저기 너무 15분은 짧다. 그래서 특집 해가지고 뭐 1시간짜리 특강 뭐 이런 거. 아니 우리 한번 쉬려고 우리도. 이번 주는 이상교 교수의 NBA 현장 강의가 되겠습니다. 포피 쌍피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특강으로 1시간 때우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녹화하고 어디 좀 휴가 좀 가고 그러려고. 매주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 저도 2주에 한 번 오는 거 되게 힘들어요. 지금까지 네. 이상규 교수의 15분 MBA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내망현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슈 내망현 시간에서는 의료계 총파업을 다룹니다. 제가 요즘 의료계 안팎에 있는 지인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2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노원규 회장은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만큼 예. 혼란스러운 전국인데요. 둘 다 저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76%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3월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의료계 총파업은 결정된 거고 2000년 의료 대란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전해줄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브리핑에서 먼저 인사드려버렸네요. 한참 말한 다음에 네. 소개하고 있군요. 예.
요새 아주 적극 개입주의예요. 자, 김변이 간단히 총파업 투표 결과를 말해줬는데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몇 명이나 투표에 참여했고 얼마나 찬성한 겁니까? 네,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투표에는 의사 48,861명이 참여해서 76.69%인 그러니까 37,427명이 10일 총파업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파업에 반대한 의사는 11,375명으로 23.28%에 불과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 투표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 유권자 수도 아예 변경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초에 저희가 지난 41회 히구라 때 말씀드렸는데 유권자 모수가 69,923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시도의사회랑 연결이 되고 있는 네네. 회원들. 근데 그거 대신에 모수가 너무 적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그때도 했었는데 이 대신 심평원에 등록돼 있는 의사수 97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율을 계산을 했고요. 결과 최종 투표율은 53.87%라고 발표했습니다. 69,923명 기존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계산하면 69.88% 정도인데요. 이보다는 15%포인트가량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전체 의사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셈인 거죠. 네, 갑자기 발표할 때 유권자를 모수를 바꾸는 것도 이상한데요. 그러게요. 아무튼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3월 10일부터 언제까지 파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유권자 모수 변경하는 것도 당일 저도 기자회견에 가서 알아서 좀 다들 그러니까요. 황당해 하긴 했는데. 7만 명이 한다고 며칠 동안 한참 얘기했는데 맞아요. 발표하는 날 갑자기 2만 명을 늘린 거죠. 그런 얘기도 있었죠. 손오공이죠.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확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 7만 명 기준으로 50%를 간 넘겼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갔을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투표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9710명을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투표를 안 할 거다. 그렇기 포기할까봐 때문에 지레. 처음에는 전략적이었군요. 전략적으로 예. 7만 명가량 유권자 수로 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이게 거의 50%가 넘어 보이고 70% 가까이 되니까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는데 일단은 결론은 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월 10일부터 파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3월 10일 하루 파업을 먼저 한 뒤에요. 전공의들을 좀 투쟁 동력을 결집해서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2차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를 결집한다는 뜻은 이제 대학병원들도 하겠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네. 파업 결정 소식을 전하는 송 기자 목소리는 왜 이렇게 밝은 거예요? 어둡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신나 보이는데? 뉴스거리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런가 봐요. 제가 몰래 목소리가 하이톤이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원래는 굉장히 오랫동안 무기한 파업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하루만 파업을 한다는 게 약간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했었죠. 3월 10일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하루 먼저 하고 2주 뒤에 2차 파업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협이 3월 3일에 발표한 단계적인 총파업 투쟁 계획을 좀 보면요. 우선 총파업 시작일로 못 박은 10일부터 하루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파업을 돌입한 후에요. 11일부터 23일까지는 이른바 준법 투쟁이라고 하죠. 환자 한 명당 15분씩 진료하고 전공의들은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이런 형태의 준법 투쟁을 벌이기로 했고요. 또 파업 투쟁 전날인 9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야간에 외부 간판 등을 소등하고 의사들은 가운에 검은색 리본을 달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 건물에도 원격 의료 반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 등에 적힌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고요. 근데 이렇게 의협이 처음부터 일주일 이상 이렇게 좀 길게 파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협은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불참 운동 움직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 및 대학 교수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단은 파업해서 좀 보여주고 2주 동안 전공의들이면 다 이렇게 동참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후에 투쟁 강도를 좀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준법 투쟁
이게 그냥 파업보다 더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것 같아요. 아까 환자 15분 한 명당 네. 진료하고 전공의는 주 40시간만 근무한다고요. 지금 15분씩 하면은 대학병원에서 1시간에 4명. 그러면 한 오전 오후 한 세션에 보통 4시간도 채 안 되니까 4시간 한다고 쳐도 16명. 근데 예약 환자는 최소 뭐 5, 60명, 뭐 7, 80명 되는데 1번부터 16번까지만 진찰을 하면은 와, 뭐 모든 환자들이 그날 막 3시간씩 기다리다가 결국 진료 못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이 난리가 나서 병원이 욕먹을 텐데? 어떡하지?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전공이 주 40시간 근무도 진짜 웃기겠다. 월화수 근무하고 그러면 그렇죠. 지금 80시간 줄인 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100시간 근무한다고 되는데 화요일, 월화, 수요일 날 점심 때쯤에 나가면 되겠네. 그러면. 자, 뭐 어쨌든 그래서 1차 파업을 하고 며칠 쉬었다가 2주 동안 투쟁 동력을 더 확보한 다음에 2차 파업을 실시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차 파업, 일단 1차 파업의 그 참여율? 네.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1차 파업에는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학병원이나 병원급은 참여하지 않을 거다. 결국 개원이들만 주로 하루 파업에 참여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 의사들이 가장 많은 게 서울과 경기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뜻이 뭐죠? 그러니까 파업에 불참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는 예.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 개원이들만 또 총알바지가 돼서 어차피 우리만 문을 닫고 병원들은 다 계속 운영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뭐 이런 말들부터 해서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서울시 의사회 산하에 있는 구의사회 정기총회 때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개원이들만 문 닫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서울시 의사회 산하에 있는 구의사회들이 총파업 투쟁 결정된 이후에 별도로 4일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내부에서도 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독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게 총 21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딱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거는 나는 파업 못한다라는 강한 얘기부터 해서 그냥 회원들에게 알아서 맡기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서울의 구의사 회장이 25분이 그렇죠. 계신데 그 중에 21명이 회의에 참석했고요. 그 중에서 딱 3명. 3명만 파업 참여를 독려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아니었다고. 22명은 가만히 계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글쎄 이제 하루 하고 2주 쉬고 다시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두고 준비가 덜 됐다라고 이제 덜 됐기 때문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첫날 참여율도 꽤 높게 나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첫날 이렇게 세게 이렇게 예고하고 붙었는데 네. 문 닫는 기관이 너무 적어. 그러면은 의협 집행부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고 초장에 뿌리 뽑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김이 새버리면 그 다음에 투쟁 동력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인지 의협은 전공의들을 최대한 동참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공의들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백, 그러니까 진료 공백에 대한 해결 방안이 현재로서 마련돼 있지 않고 또 이렇게 파업에 참여했다가 생기는 의료 사고나 환자들의 그런 불평, 불만 이런 게 모든 책임이 자신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컸고요. 상식적으로 전공의들 예를 들어서 병원 측 병원에 높으신 분들이나 교수들이 용인 하지 않는데 전공의들이
뛰쳐나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렇겠네요. 불가능에 가까운 양해가 일이거든요. 없이서는 안 네. 되겠네요. 그러면 그 전공의들도 뭐 모여서 뭔가를 대책을 세울 텐데요. 네, 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는 3월 8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를 열고요. 향후 전공의들의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조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 전공의 대표를 비대위원으로 선출하고 하부에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조직해서 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가 좀 나오다 말았는데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전공의들 가리킨 교수님들이 양해 그 부분은 좀 반응이 어떤가요? 네, 교수들의 반응은 더 냉담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협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파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들만 앞장 세우고 있다,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요. 그 또 대한병원협회는 지금 현재 의협이 하고 있는 이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병원문 닫을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교수들도 어찌 보면 봉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그렇죠. 근무하고 네. 있는. 근데 병원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교수들도 나갈 수 없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교수들이 나가기 쉽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아예 관심이 없는 교수분들도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팍팍한 살림에 진료해서 이런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무슨 파업이냐라는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어쨌든 그 지난 5일이죠.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가 임시 총회를 열어서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뭐 결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 결론 못 내고 끝났다면서요. 네, 그 임시총회도 아주 비공개로 열렸고 당시 아주 비공개는 뭐야?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아예 접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회장 그 의대 교수협 회장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예 주변에서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질문도 할 수 없도록 막고 나오는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교수들한테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그 무슨 차단하려고 보안업체 하고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회의를 그런 것까지는 하셨군요. 아닌데 그 협회 관계자나 이런 직원들을 통해서 아예 직원들을 기자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봉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총파업에 대해서 의견은 나눴지만 뭐 참여 여부,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뭐 결론 내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예 참여 여부는 배제시켜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에 의료대란에서 의대 교수협의회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 교수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제 확 커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의대 교수협의회에서는 일단 현재까지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제가 최근에 대학병원에 있는 전공의들도 좀 여러 명 만나봤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000년 못지않게 뭔가 투쟁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들은 다 강하시더라고요. 세서 지금 근데 센 건 맞는데 의협이 하자는 데 대해서는 약간 좀 냉담한 건 또 뭐죠? 아니 그러니까 냉담하다기보다도 참 이게 보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 대한 반감, 투쟁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실하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장 또 뭐 주임 교수 이런 분들이 뭐 전혀 파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안 보이고 뭐 물어봐도 뭐 봐서 이런 분위기니까 참 우리만 어떻게 나가냐 이런 이제 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투쟁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충만한데 현재 의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어떤 투쟁의 형식,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뭐 너무 좀 김변은 뭐 어떻게 그러게요. 봐요? 주변에 아는 의사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전공의는 잘 모르고.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아는데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 입장에서는 병원장이나 위에 분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근데 위에 분들은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병원에 사활을 걸고 또는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그 행정 처분에 맞서서 할 만큼의 그렇게 강한 유인은 없다. 이런 게 아닌가요?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병원 옆에서도 지금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네. 병원 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 사이가 원래 지금 너무 나쁘기 때문에 네. 투쟁에서도 공조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게요. 예전 의약불협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공조가 있었잖아요. 완벽하게 매칭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의 반대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도 언제 한참 얘기했지만 병원 측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3대 비급여 문제 네. 이런 거에서 의협이 또 너무 협조를 안 했었걸랑요. 그러네요. 거기에서 서로 좀 맘상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투쟁 목표에 네. 아젠 대정부 요구사항에 의협이 3대 비급여 문제를 넣기도 했거든요. 이제 와서. 네, 좀 뒤늦은 면도 있긴 하지만 이게 노 회장이 그때 대학 교수들이며 전공의들을 좀 투표에 참여시키려고 독려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들을 순회했었잖아요. 그때 네.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했을 때 한 교수님이 노 회장에게 그 비급여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3대 비급여 문제.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발표된 투쟁 목표엔 3대 비급여 그 제도 개선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하라라는 요구사항이 들어갔죠. 그 전공의들 자꾸 만나서 유인물 주고 다니니까 그때 누가 그런 말도 했었다면서요. 전공의 만날 시간 아껴가지고 병원장을 좀 만나라고. 전공의들 자꾸 만나서 뭐 하냐고.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2000년에는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나 전공이나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은 신분인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의 소속에 매여 있으니까. 교수들이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 병원에서 용인은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이거 2000년 당시에 병원을 나가서 투쟁 열심히 했던 전공의들 중에 지금 이 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또 최근에 여러 명 만났는데 한결같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전공의들이 와서 나가겠다고 하면 허락은 해줘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2000년에 교수님들이 우리가 나가는 걸 허락을 해줬다. 저번에 김대중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딴 분들도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허락했다가 병원장님한테 내가 혼날까 봐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서 잠시 아까 예고드린 대로 정부는 지금 이 총파업 투쟁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이창준 과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네, 이창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녹음실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날 저 청취율 되게 잘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실 만큼 전혀 시간을 못 내실 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곧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게 대화하기 위해서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양쪽이 충분히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발표 내용이 거부되고 그 불법적인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한 거를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결정이 번복이 돼서 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 게 그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그 복지부가요, 그 집단 추진과 관련해서 그 의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피조사 대상자가 의협 집행부일 것 같은데요. 한 어느 선까지가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조사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요. 네. 그러한 그 불법 집단 휴진 행위를 그 유도하고 그러한 그 집단 휴진 행위에 참여하도록 계속
강요하거나 네. 부추기는 행위에 관련된 의사결정된 관련된 네네.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의사협회의 그 집행부와 네. 또 시도 단위에서도 그러한 그 집단 휴진과 관련된 사항을 독려하고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사실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거는 뭐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원회 조직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요러요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게 그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전반을 포괄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의료계가 의사들이 이제 상당히 좀 격강되었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흥분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노한규 회장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깡패나 양아치가 하는 행동이다 라면서 복지부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이 이유가 토요 가산제 확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해인지, 뭐 사실 실제로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부에서 토요 가산제 취소라는 얘기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요. 아마 요거를 담당하는 보험급여과장이 그런 부분의 내용을 충분히 해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토요 그 오전 가산제에 대해서는 이 오전 가산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네. 여러 가지 그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에서 의료계의 요구가 없어도 내용을 반영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런 토요 오전 가산제 그 시행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의료계에서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건정심에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이행 여부를 체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 오전 가산제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정부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당황스럽고, 그거는 담당 과장이 충분히 해명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검토하신 적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그 3월 10일 집단 휴진 입장에 앞서서요. 지금 복지부에서 그런 집단 휴진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송달을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 그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라는 방침인데, 그러면 휴진한 모든 의사들에게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을 진행할 방침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네. 3월 10일 날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료를 하도록 진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진료 명령에 따라서 진료를 하도록 돼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걸로 돼서 거기에 따른 그 행정처분이 따르도록 돼 있고, 네. 그 3월 10일 날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네. 그 업무 개시 명령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네. 그 요즘 과장님은 평소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량이 훨씬 많이 늦었어요? 어떠세요? 뭐 저희는 최근에 여러 의료계와 여러 가지 그 정책 조율이 될 사항,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 관련해서 그전보다는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죠. 네, 고생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의협이 마지막으로요, 그 과장님, 대정부 요구사항을 마련해서 회원들한테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혹시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협이 마련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의협이 마련한 거의 상당 부분이 저희는 그 의료발전협의회에서요. 네.
양쪽 참여자들이 충분히 토의를 했고 예. 거기에서 그 원격 진료는 어떻게 논의 구조를 계속해 간다. 국회에서 네. 계속 양쪽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계속해서 구체화되는 그 일정을 가지고 개선을 검토해 나간다. 다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한 번도 얘기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은 그 의료발전 그 협의회에서 그 의료계에서 제시한 게 애초에 제시한 내용이 미진한 건지 네. 아니면 의료계 자체의 소통이 잘못된 건지 저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할 수 없고 저희는 의료계에서 제시한 내용을 모두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서 그 정부 입장에서 복지부 입장에서 그 수용이 어려운 사항들은 수용이 어렵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논의해 간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어떻게 논의해 간다. 그리고 정부만의 그 결정 사항이 아니고 다른 그 가입자 단체나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는 같이 논의해 간다.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롭게 아젠다로 등장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과력에서 논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초 요구 사항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예. 네. 그 의사협회하고 복지부는 현재 대화 채널이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전혀 없나요? 저희 그 브리핑을 공동 브리핑 이후에 의사협회가 수용을 거부하고 그 불법 휴인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 이후에는 저희가 의협하고의 공식적인 대화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면 비공식적인 대화가 혹시 있으시냐고 여쭤본 건데 공식적인 네. 대화는 마찬가지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요. 그 앞으로 일단 그러면 파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일단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철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대화 제의를 요구하면 저희가 언제든 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그 불법 집단 휴진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게. 그럼 만약에 이 10일날 하루 집단 휴진을 한 다음에 11일이나 12일쯤에 휴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에서 대화 제의를 하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10일 지난 다음에 정부가 먼저 대화 제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대화가 그런 경우는 없을 거고요. 일단은 날짜가 언제든 지금 의료계에서 예정돼 있는 불법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대화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게 분명한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면 집단 휴진의 계획 자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대화 제의를 할 생각도 없으시고 의사협회에서 대화하자고 해도 대화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걱정이네요. 네. 의료계하고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주 달려오는 기관차처럼 이렇게 계속 느껴집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데 이창준 과장님.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서로 그 마주보고 달린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분명히 그 대화 요구에 응해서 대화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료계는 수용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 의견을 가지고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합리적인 이 방법인지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의사협회가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서로 마주 있겠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정말 요즘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연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창준 과장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정부의 입장은
대화는 없다. 그런 것 같네요. 예. 대화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의 반성을 하고 철회를 하고 일단 휴진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불법 집단 휴진이라고 지금 네, 그 이창준 그렇게 계속 과장님께서 언급하고 계시고 그 모든 책임이 의료계 쪽에 있다라고 보시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그 문제도 제기를 해놨고 또 각종 이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명령 이런 것들도 그 시군구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네. 그 지금 아까 이창준 과장도 얘기를 했고 10일에 정상적인 진료를 하라라는 지도 명령을 공문 형태로 해서 각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각 의료기관들도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의사들 내부에서는 네. 좀 논란이 있는 거죠. 타당성 논란이. 아직 휴진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진료를 하라는 지도 명령을 배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논란들을 하더라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는 하던데 그 이유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이게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의료법 규정으로 보면 이걸 이제 그 좀 법률 용어로 위헌법이냐 침해법이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지 명령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우려가 되는 상황이 예견됐을 때 내릴 것이냐 이제 그건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의료법상의 규정만 놓고 보면은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미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 반대 견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취하는 스탠스는 이걸 위헌범, 이제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휴진이 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발생해버리면 그걸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그런 조짐이 보이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런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 명령권을 발동을 한 거죠. 초장에 잡으려고 그런다는 얘기들도 하던데요. 그 지도 명령 나간다고 해가지고 크게 영향이 있겠어요? 어차피 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법률적 절차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개시가 된 거죠. 아니 그 의협이 내린 투쟁 지침에 보면. 네. 그런 정부에서 뭘 보내면 송달을 거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글쎄요, 그게 이제 아예 수치를 하지 말고 만약에 어떻게든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송 조치해라라고 지시를. 아니에요, 그게 이제 등기로 가게 되면은요, 그 거부를 하는 게 또 다 적힙니다. 다 적히고요. 거부했다는 게 기록에 남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수치 거부 자체가 기록에 남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록에 남을 뿐더러 그 거부 행위 자체가 뭔가. 예, 그게 위법이냐는 거죠. 위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에 보면은 그 아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자료 제출을 명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요양기간 업무정지 1년 이렇게 뭐 이제 아예 그런 거부 자체에 대한 페널티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집단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좀 나뉠 수는 있는데 일부 견해에 따르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법률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협에서는 그 이번에 투쟁 지침을 내리면서 휴진 안내문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두 MC분께도 프린트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뭐 환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3월 10일 하루랑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휴진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배포를 했거든요. 이걸 사용을 하라고. 근데 이게 불법의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이제 이거는 앞으로 법원에 많이 제출될 거예요. 예전에 2000년 의학분업대에서도 이런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홍보물 이런 것들이 다 그 정부 측에서 위법한 그 지시, 명령 또는 뭐 어떤 공모 관계 뭐 이런 걸의 증거로 이제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휴진 안내문도 결국엔 그 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불법 집단 휴진의 증거물로 되는 거죠. 여기 보면 KMA 딱 명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개별 사업자 단체인 의사협회에서 개별 사업자인 회원들에 대해서 휴업을 강요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의사협회에서 일선에 내린 안내문, 공문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또 이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에서 그 정확히는 투쟁위원회에서 시도로 내린 그 문서에 공문에 네. 직인이 안 찍혀 있는 걸 두고 또 뭔가 시비가 좀 일었었어요. 네. 처음에 한동안은 공문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휴진하자 이런 근데 공문이 안 내려온다 이상하다 이 뭔가 사정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를 저희가 듣고 나서 며칠 있다가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 아 내려왔구나 했는데 그 공문에 또 아무 직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전 이제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김변한테. 이게 그 공문에 도장이 찍혀 있을 경우하고 안 찍혀 있을 경우하고 나중에 법적인 어떤 책임, 소재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모든 문서가 다 문서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공문이라고 하면 문서를 말하는 건데 문서가 되려면 작성 명의자가 있어야 돼요. 작성 명의자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가 뭐 복사를 하면 그게 문서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누가 썼고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래서 거기에 직인이라는 건 누가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해 줘서 문서성을 완결을 짓는 그 하나의 표시 행위인데 네. 직인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수사기관이라 됐든지 어떤 법원에서 이 명의 이건 문서가 아니라 그냥 종입니다. 어떤 작성 명의자의 어떤 자기가 작성했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직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종이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들은 이야기가 취재 과정에서 네. 그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이 공문처럼 생긴 게 문서가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사인도 없고 네. 직인도 없고 그래서 약간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음모론 비슷하게 이 직인이 안 찍힌 게 이 직인을 찍으면 노한규 회장의 책임이 되고 직인이 안 찍힌 문서만 가지고 시도의사회장이나 시군구 의사회장이 뭔가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독려해가지고는 집단 휴진을 했을 때는 그 시군구 혹은 시도의사회장이 주동자가 돼서 그분이 더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뭐 사실인지,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진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의사협회는 항상 공문으로 모든 일을 주고받는 그런 단체거든요. 근데 공문에 직인이 안 찍혀 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실제로 실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도가 그렇죠. 있는 건가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민감하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고발을 해서 나중에 그 법정에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그 아래에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공문에 직인이 찍혀 있느냐 않느냐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의사협회 물어봤잖아요, 송 기자가 전화해서. 네. 왜 직인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쟁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조직을 좀 이렇게 꾸려 나가고 이거 마련해서 공문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뭐 투쟁위원회 직인이 아직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인이 왜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솔직하게 실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 공문에 직인을 찍어서 다시 시도의사회에 보낼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근데 뭐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아직 문의는 나왔지만 다시 직인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시도는 없었다. 만약에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시도에는 보내주겠다. 이게 입장인 거죠. 요청을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게 그 사실을 모르는 거지 시도의사회장님들이. 네. 그 직인이 찍혀 있고 아니고에 따라서 본인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의 직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사실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다는 걸 의협도 들었대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사협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노 회장이 그 뭐 시도 의사회나 이런 데 가서 공개석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될 거다, 구속될 각오를 하고 투쟁을 하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진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의협의 입장인 거죠. 노한규 회장님이 평소에 그런 구속 관련 언급을 여러 번 하고 다니신 걸로 봐서 본인은 빠지고 딴 사람이 구속되기를 바라고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뭔가 이렇게 큰 규모로 뭔가 지금 일을 벌이는 상황에서 직인이 없다. 금방 만들걸요? 주문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문을 한두 번 보내본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내보냈다. 실수였다. 그리고 이렇게 좀 법적으로 지금 변호사가 옆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시 찍어서 보낼 계획도 없다.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투쟁위원회 직인이 없으면 의사협회 직인이라도 찍어서 보내면 안 되나? 안 될 거 없죠. 어차피 나중에, 같은 분이 대표자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의사협회지 뭐 투쟁위원회라고 보긴 좀 그렇죠. 그러면 김변 이거 진짜로 법적 책임이 뭐 관련되어 있으면 현재 시군구나 시도의사회에서 다시 의협에 연락해서 직인 찍힌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차피 다 이게 지금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대세에 지장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각 시도의사회에도 다 법제이사님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상담을 하셔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가시는 김변. 네. 알겠습니다. 네. 참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아직 파업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다음 주에 진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가 나올지 희구라는 얼마나 자주 방송을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네. 지금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뭔가 변화가 없으면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의협은 출구 전략, 엑시트 플랜 이런 건 있나요? 도대체? 좀 다르게 들리는데. 엑시트 플랜? 네, 그냥 저는 한국말로 할래요. 네, 의협의 가장 회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출구 전략이 과연 있냐라는 걸 많이 궁금해들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노한규 회장을 직접 인터뷰했을 때도 물어봤어요. 의협의 출구 전략은 있느냐? 있다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있다고는 답을 했지만 전략상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도 출구 전략은 있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치킨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출구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저에게 반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가서 들이받는 건 출구 전략이 아니다. 대신 복지부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출구 전략이 뭔지. 아마 복지부는 강경 대응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치킨 게임이 뭐예요, 근데? 마주 오는 차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달리다가 누가 먼저 피하느냐에 따라서 지고 이기는 게임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복지부에다 물어봤더니 복지부는 아니라고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치킨 게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 게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요. 하여튼간 의협이 이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어디로 뛰어갈지 그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갈지, 법원으로 갈지, 공정거래위원회로 갈지, 복지부로 갈지, 아니면은 국민의 가슴 속으로 갈지. 대본에 없는데 막 멋진 말하고 이러네. 예. 좋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 사태를 열심히 취재를 해서 생생한 정보를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와 함께 의료계 총파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히포크라테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피드백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희구라에 대한 청취 소감 등 의견은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3월 7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